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과 통관 및 관세 환급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더 해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신 바와 같이 해상 물류가 팬데믹 타격을 크게 받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글로벌 해상 운임 비용이 전례 없이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아마 수출을 하려다 보면 현지 수입업자가 여러 가지 그 수입 원가가 폭등을 함으로 인해서 주저주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상운임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전망을 우리가 예측도 하고 우리가 내용을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왜 운임 상승 요인이 왔는지 이를 분석을 하고 또 여러분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여전히 높은 운임을 조금이라도 이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음과 같이 제가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업들이 해나갈 수 있는 것과 또 여러분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아서 여러 가지 통관이라든가 관세 환급 방법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데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해상운임 폭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해운업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랜 침체로 적극적인 선박 발주를 하지 않았던 요인과 급격히 늘어난 선박 수요의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둘째로 물류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마자 항만과 내륙 운송이 도미노처럼 지체되기 시작했고 빈 컨테이너가 해수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운임이 증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년보다는 해상 운임이 평균 3배 이상,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는 7배 이상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수출에 굉장히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도 여전히 높은 운임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상당 기간 동안 운임 상승 요인이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운임과 물류비의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양한 수출 계약의 변경을 고려해야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동향과 전망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동량이 급증을 하면서 선사들이 선박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무역량 감소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해서 해운 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한 후에 글로벌 물동량이 폭증을 하자마자 글로벌 선사들이 배 발주를 확대해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신주 발주 물량이 선봉량의 6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내 코로나19 급격한 확산도 또 2022년 작년도에 2월 말까지 중단되었던 중국 내 생산과 물류가 서서히 재가동되면서 글로벌 물류는 코로나19 악화의 계절적 비수기까지 겪으면서 4, 5월 최악의 국면에 직면하게 됐고 특히 5월부터 의생용품, 생필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B2B의 수요가 증가와 함께 미국향 컨테이너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해운사들의 팬데믹 이후에도 보수적인 선대 운영이 또 주요한 영향이 됐었고, 이러한 해운업계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불투명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급히 보수적으로 선대 운영을 해왔고, 또 말씀드렸던 하역 지체라든가 공컨테이너, 빈컨테이너 해수 지원으로 인한 운임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또 선봉량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또 스크러버라고 하는 그 설치 선박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류 현장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최선하고 하역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특히나 미국의 롱비치 항공이라든가 LA 항에서 확진자가 당시에 1,000명 이상 발생이 돼서 최선이 악화가 되면서 정시우장을 최저 수준이 되고 급행운임이 난무가 되는 화주 부담이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항만 근로자의 생산성 저해가 그 이규대라든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해상운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향이 왔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컨테이너 수급 불균형과 또 미국 서부 항만 선호 현상과 악천후로 인한 내부 물류가 마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코로나 이전 침체기를 겪으면서 보수적인 경영을 유지해오던 선사들이 필요한 규모의 컨테이너만을 발주를 했고, 계속된 컨테이너 부족 현상에 따라서 발주를 늘려가지고 생산부까지 주문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과 아시다시피 현재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뭐 3,500불, 순볼대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2배 수준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특히 원자재 수급 어려움과 생산성 저하에서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다 보니까 운임 상승은 더욱 자극할 전망입니다. 특히 물류 지체 현상으로 인해서 2021년 3월부터 아마 해수가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내륙 운송이 지연이 되면서 이게 빈 컨테이너 해수 시간에 또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체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해상 운임 동향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2000년 하반기서부터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2022년 컨테이너선 신주 발주 물량들이 선대의 좀 일부에 불과했지만 투입되기 전 약 2년 소유 물량을 가나한다면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선사들은 과거 공급 과잉에 따른 적자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리스크가 많고 또 환경 규제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신주 발주를 늘리기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금융위기 전에 약 60% 수준, 또 아시다시피 한진해운 파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신규 선급 발주는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로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적자 운영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박 교체 등을 인해서 수급 조절이 운임 수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향후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물류비 상승 요인이라든가 또 기타 당분간은 현재도 지금 상황을 보면 물류비가 굉장히 비싼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이 다소 억제가 됐고 또 수출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특히나 더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초보기업이라면 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러한 물류비 절감 방안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중소기업으로서 우리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인으로서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가 물류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인코텀스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선적 거래 조건을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DDP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무역 인코텀스 조건에서 이러한 조건을 DAP 조건으로 도착 장소 인도 조건으로 바꾼다든가 이러한 선적 거래 조건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자 책임하에 있던 목적지까지의 그 여러 가지 그 수출자가 책임지고 있는 그 운임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운송수단에서 좀 수출과 수임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들을 변화를 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을 생산해서 미국과 일본 수출하는 뭐 A사라 같은 경우는 자세히 미국 법인을 수입자로 하고 DDP를 거래하는 조건을 현지 관세라든가 부가세가 운송비 부담에 대한 부담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한 결과로 DAP로 변경하면 가격 경쟁력을 조금 제고할 수 있다. 이런 그 통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적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일단 수출 초보 기업들은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조금은 수출 중견기업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적항을 복수로 늘려서 국내 육상 운송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계약에 의한 지정 선적항을 변경을 해서 현재 부산으로 돼 있는데 광양이라든가 인천으로 해서 육상 운송비를 절감을 해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러한 선적 지원과 비용 증가를 인코텀스 변경을 경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임을 부담을 하되 가격 조건을 예를 들어서 3년간 조건을 변경하는 거죠. FOB 조건이 아닌 CIF로 고정해서 운임을 수시로 변경되는 조건을 변경을 하는 여러 가지 비용 증가를 경감을 시켜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류 전문 기업을 육성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PL이라고 하는 제3자 서드파티 로지스틱스죠. 3자 물류죠. 물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문 물류업체에다가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1PL은 판매사가 직접 처리하는 거고 2PL은 자회사나 계열사가 처리하는 거고 3PL은 제3의 전문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물류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PL을 통한 물류체계를 퓨전화해서 3자 물류를 사용한 사내 물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 물류 전문 기업을 활용한 물류비 절감과 마케팅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창고를 보유한 물류 전문 기업이 리패킹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즉, 여러 가지 운송 처리한다면 예를 들어서 3PL과 풀필먼트는 제3자가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3PL은 소품종 다량 화품의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을 처리한다면은 풀필먼트는 다품종 소량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리패킹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물류 전문 기업을 아웃소싱하는 작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류체계 효율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하고 선적항을 복수로 해서 늘려
하는 방법, 그 비용 증가를 인코트 병감하는 방법, 다음에 이제 물류 절감 방안 중에서 통관 수수료를 재협상하는 방법입니다. 즉 콘사인은 서플라이어는 화주와 또 관세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운임 공동구매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K로지라는 그 물류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관 수수료를 재협상을 한다든가 또 해외 무역관이 선정한 현지 물류협력사의 창구를 공동협약하는 코트라이 사업도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물류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코트라는 해외 무역관이 선정한 현지 물류 협력사의 창고를 공동협력을 통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렴한 요율로 이용하게 될 수 있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통관이라든가 또 수입 대행 또 보관 등 현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코트라의 84개국 127개의 지역에서 일정 비용의 자부담 요건으로 현지 협력사 창고를 보관하고 또 입출고를 하고 또 포장, 또 통관, 수입 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을 하면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방안의 한 방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통관 수수료를 재협상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동물류를 통한 중소화주기업의 물류비 부과를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화주와 관세사 간 가격을 재협의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유의를 재협상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동일 품목을 연속해서 수출입 통관하는 경우에 또 그 계산 산정 방식을 재협상하는 통관 수수료를 재협상하는 방법도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 방안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섯 번째로 정부의 그 지자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정부나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물류비 지원 사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림부라든가 국토부, 중기부, 특히 특성 물류 지원비, 하역비 지원 사업 이런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수출이 증가가 되면 해상 운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망을 했듯이 당분간은 해상 운임 부담이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전망입니다. 또 빈 컨테이너 수급 현황이 여전히 미개선으로 상승세가 지속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약 조건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전문 물류기업을 활용해서 물류 아웃소싱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운임 공동 구매 방식이라든가 공동 물류 활용을 통해서 절감 자구책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 그걸 절감 자구책을 강구할 때 일부라도 물류비가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선사들의 선대 물류비는 여전히 상승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정부 제반 지원 시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런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 부분과 또 그리고 관세 환급 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관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는 제가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 부분과 그리고 관세 환급 흐름 요건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여러분들이 수출을 고려를 하고 있다면 일단 수출은 신고를 하고 수출 핑고증을 받고 수출 물품을 생산을 해서 관할 세관의 BL과 또 항공일 경우는 AWB를 발행을 받습니다.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 서류를 구비를 해서 수출 검사를 받는 이런 수출 통관 절차를 이해를 여러분을 했다면 즉 수출 통관 절차라고 하는 것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제품을 세관에 수출하게 신고를 한 후에 필요한 검사를 거쳐서 수출 신고에 의한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외 무역선의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타 관세 환급 요건에 대한 흐름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통관 및 관세 환급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알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략적으로 수령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 다음에 제조, 가공, 수출을 하고 관세 환급 가능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그 수출 관세 환급 요건에 대한 이해를 촉구시키고 기간이 어느 정도, 이행 기간이 어느 정도고 제품은 환급을 어떻게 받는 방법이고 또 신청서는 뭐가 필요한지 수출증명서는 뭐가 필요하고 기관은 뭐가 필요한지를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관세사와 해당 관세사 법인과 협의가 되시면 원무 처리를 원만하게 전문적인 지식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것까지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반적인 흐름도를 이해를 하고 또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관세사를 통해서 관세사 법인을 통해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더러 중소비 물류비 절감을 통하고 이러한 관세 환급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더 역량을 발휘하고 수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면 덜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반 여건과 물류비 절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 수출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